잘 지내고 보니까 다시 반갑습니다. 중국 문학기행 오늘은 제 7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은주 시대의 역사를 이제 완전히 끝내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중국의 역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그 이전 것도 본격적인 중국 역사지만은 춘추 전국 시대,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 기행을 먼저 하게 됩니다. 문학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역사 기행을 먼저 하고, 춘추 전국 시대가 어떤 시대였고 어떤 나라가 있었고 사회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걸 한 뒤에 명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지금까지 중국 역사를. 잘 들리죠? 간단히 지금까지 했던 걸 다시 한번 간추리면은 하은주. 그래서 원래는 주나라가 여기 지금 여기 주나라가 여기 표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 있던 이 주나라가 이 천하를 다 다스렸단 말이에요. 하은주까지는. 하나라가 다스리다가 은나라가 다스리다가 주나라가 이렇게 온 천지를 다스린 지 몇백 년 된단 말이에요. 다스려 오다가 주나라가 점점 힘이 약해져서 이렇게 오그라들어듭니다. 그러면 이 나라 160여 개 나라가 생기거든요. 다 독립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춘추전국시대라는 것, 원래 그 뜻이 뭐냐면은 주나라가 온 천하를 지배하다가 주나라가 만들어준 영주 국가들이 주나라를 무시하고 다 독립해버립니다. 뭘로 했겠어요? 힘으로 했죠. 힘으로 하니까 주나라 약해졌죠. 땅도 뺏기고. 이런 오그라들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이제 춘추시대 이래 말합니다. 근데 이 지도를 한번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다 넣지는 못하지만은 대충 중요한 것만 내가 얘기하면은, 우선은 이쪽에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제나라, 이게 산동반도잖아요. 이게 요동반도, 여기 산동반도잖아요. 이 제나라입니다. 제나라. 이게 우리나라는 이때 기자조선 시대. 여기 제나라. 제나라 바로 밑에 노나라. 노나라는 아마 굉장히 자주 하게 될 거예요. 제나라, 노나라를. 왜냐하면은 노나라는 공자의 나라거든. 공자의 나라. 지금 여기가 산동서이죠. 제나라, 노나라가 다 거의 산동성에 속합니다. 이 제나라 바로 밑에가 노나라입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북쪽으로서 제일 센 나라는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이 진나라. 이 진나라하고 이 진나라가 한글은 같은데 한문은 다릅니다. 이 진나라는 북쪽에 있었던 진나라. 이 진주라는 진짜입니다. 진주라는 진짜. 이거는 진시황 나라의 진나라. 그러면 북쪽에는 진나라가 제일 세고, 진나라보다 더 북쪽은 연나라. 이건 이제 완전 오랑캐가 됩니다. 오랑캐족처럼 취급받았는데. 그럼 이제 북쪽에는 진나라, 서쪽에는 진나라, 동쪽은 제나라, 노나라. 그 다음에 이 중간에는 이제 여러 위나라, 송나라, 진나라가 세 개입니다. 이런 진짜, 이런 진짜, 이런 진짜. 다 진나라예요. 근데 위치는 하나는 북쪽, 하나는 서쪽, 하나는 중앙. 진나라. 이 진나라가 제일 끝발아 나가죠. 전통적인 주나라는 여기 있고. 여러분 시경할 때 정풍 그랬죠. 정풍이 뭐로 유명합니까? 음란시로 유명한 나라가 그 정풍이 여기입니다. 요 정나라. 이 밑에가 초나라. 남쪽입니다. 남쪽 초나라는 그냥 야만이라 그랬어요. 남쪽에 있다고. 그리고 상하이 남북에 있는 오나라와 월나라.
오월 동주하는 말 하는 바로 오나라 월나라 초나라 그래가지고 이 중국 이렇게 끄면은 이 남방 지역에 중국의 미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나라 여자 하면은 미녀, 오희 해도 미녀, 월여 해도 미녀. 이 남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여자들이 우선 키부터 작고 이 북쪽 가면 이제 키부터 큽니다. 남자 키처럼 커요. 대충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앞으로 내가 이 지도를 계속 이 지도 말고 다른 지도 계속 보여드릴 거니까 자 어쨌거나 주나라가 망한 뒤에 160개 나라가 생겼다. 뭐 그렇게 머릿속에 두십시오. 160개 나라. 참 징그럽죠. 이 지도가 다시 나옵니다. 이건 뭐 아까 그대로예요. 자, 춘추전국입니다. 춘추전국시대 기원전 770년에서 221년 거의 한 500년 동안의 대혼란기를 겪었는데 이게 중국 고대사의 대혼란기이자 사상사의 황금시대가 됩니다. 일대 황금시대예요. 자, 그럼 춘추시대와 정시대가 어떻게 다르냐? 춘추시대는 요때입니다. 요 한 2, 300년 동안. 요때. 140여 개국입니다. 내가 160 했는데 140여 개국으로 고치세요. 140여 개국을 그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하나였다 140여 개 나라로 되면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러다가 이게 전국시대가 되면은 10개 나라로 줄어듭니다. 왜 줄어들어요? 전쟁으로 다 망하게 만들었거든. 그러면 그 시대가 얼마나 혼란했겠어요. 근데 오직 하면은 전쟁으로 나라를 이룬 시대, 나라 이름이. 이건 춘추시대. 춘추시대도 물론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시대 가서는 본격적으로 전쟁의 형태가 달라져요. 그건 나중에 얘기합니다. 무슨 전쟁이 왜 다른가는. 천하를 지배하던 주나라가 이 오랑캐 견융족에 의해서 수도를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겼습니다. 이 옮긴 이후를 동주시대, 중국 역사에서는요, 서한, 동한, 서주, 동주 이렇게 나라가 후기에 가면은 쪼그라들면은 동한으로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 중앙에 있다가 동쪽으로 쪼개갑니다. 그 서쪽에 오랑캐족들이 있거든. 이렇게 동쪽으로 이제 국력이 약해지니까 서쪽에 수도가 있다가 적국이 쳐들어와서 동쪽으로 쫓겨갑니다. 그 나라가 반토막 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북에 있던 수도가 남쪽으로 온 거예요. 북송, 남송. 그러니까 동쪽과 남쪽으로 나라가 쫓겨가면은 수도를 옮기면은 그 나라가 쪼그라든 증거입니다. 간단해요. 그 주나라부터 그런 모범이 나옵니다. 호경이란 수도에서 낙읍으로 옮겨가면 그래가지고 동주시대 갑니다. 기원전 770년이에요. 이 동주시대를 옮길 때부터를 춘추시대입니다. 딱 똑같죠, 연도가. 어? 주나라가 힘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다 뺏기면서 줄어든 겁니다. 이걸 이제 춘추시대가 열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요게 참 이야기 좋지요. 주나라가 첫날 지배하다가 쪼그라들었다. 동쪽으로 쫓겨갔다. 왕권은 약화되어 여러 제후국들은 철제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발전시키고 인재를 등용하여 중앙시를 반기를 들게 되면서 춘추시대가 개막했다. 이제 춘추시대 확실히 개념을 알았죠, 머릿속에. 이렇게 역사를 이치로만 알아버렸어요. 연도 같은 건 여러분 머리 좋으면 외우고 머리 안 좋으면 안 외워도 돼요. 그러나 역사를 이치로 알면은 훨씬 역사를 이해하기 좋고 여러분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럼 이 춘추시대 때를 지배한 건 누구냐? 춘추 5패. 5나라의 제후들이 패권을 잡았던 시대. 그걸 춘추 5패라고 합니다. 제나라 환공, 진나라의 문공, 송나라의 양공,
진나라의 목공, 초나라의 장왕, 다섯이죠. 이 오패를 갑니다. 혹은 송양공, 진목공 대신에 오나라의 함녀, 오나라, 이 남쪽에 있었죠. 지금 상하이 북쪽에. 월나라, 상하이 남쪽에 구천을 넣기도 한다. 오부차도 후보군이다. 오나라에는 함녀와 부차 두 사람이 후보. 춘추시대는 패자의 회명의 질서가 지배하던 시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140개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춘추시대 때. 140개 나라들이 자기 한 나라 힘도 세지만은 다른 나라와 회맹을 맺어요. 동맹을. 동맹을 맺어가지고는 이 나라 치고 이런 나라 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 그런 형태.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외교가 최고의 중요한 나라. 중요한 시대. 외교가.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이때 전쟁 형태는 평야에 진을 치고, 여러분 중국 그 사극 영화 보면은 평야에 진 치고 전차전이 중심이 돼가지고, 전차라는 거는 지금 뭐 탱크가 아닙니다. 말 해가지고 말이 이끄는 이걸 타고 이제 가는 거나 아니면 뭐 그런 전차전입니다. 뱃너에 나오는 것 같은. 전차전이 중심이 되는데 평야에서 쫙 쳐가지고 쫙 한꺼번에 가서 붙어서 싸웁니다. 이런 게 춘추시대 때의 전쟁의 형태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달라져요, 점점. 우선 요 제목 무시하시고, 오패 중에서 진나라가 힘센 호족들 간에, 오패 중에 진나라에 진문공 있었잖아요. 호족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내전으로 발전했거든요. 이 세던 진나라 어디 있었습니까? 북쪽에 있었죠. 북쪽에 있던 힘센 나라들이, 힘센 나라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서 내전으로 발전해가지고 세 나라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 세 나라가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분열됩니다. 진나라를 해체돼 버려요. 요 진나라가 분해될 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시대, 정시가 됩니다. 이어서 이제 이때 새로 생긴 나라가 한나라, 위나라, 위나라는 외워두세요. 나중에 삼국지에 위촉오 하는 그 위나라입니다. 위나라. 조조가 나오는 조조. 조나라, 세 나라를 분열됐다. 이걸 전국시대가 개막되는 거다. 이 춘추시대는 5패죠. 전국은 나라가 10개로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7나라가, 나라가 비슷비슷해져요. 다 큽니다. 7. 칠웅, 전국시대의 7영웅. 동쪽의 제, 이건 산동만도입니다. 서쪽의 진, 남쪽의 초, 북쪽의 조, 연, 정확히 있는 위나라와 한나라. 이 칠웅 이외에도 월, 파, 촉, 송, 노 등 이 힘이 셉니다. 월파는 제일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제일 서쪽에 있는. 그 서정주 시에 보면은 파촉 산만리 이 귀양 갈 때 가는 파촉 산만리 가는 거예요. 파촉 산만리 가는데 그 님에게 털을 깎아가지고 지fin으로 삼아줄 걸. 그거 하는 그 파촉이 바로 이 하나라 총나라 이겁니다. 파촉. 여기가 나중에 총나라가 됩니다. 총나라. 송노. 노나라는 공자가 태어났던 나라고. 지금 후기에 이르면 이들 칠흥 중에서 진나라가 진시황이 나오는 겁니다. 진시황이 나와서 나머지 6국 나라를 다 침략해서 멸망시켜버려요. 이래서 준정국시대 500년이 막을 내리고 진나라 통일국가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하게 되고 어쨌든 이래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진나라입니다. 이렇게 커져요. 진시황 만리장성에서 한 거거든. 이게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이게 위나라. 위나라. 이게 초나라. 초나라입니다. 초.
순정 시대가 천하의 패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과 통치를 위해 권모술수. 그러니까 외교전도 폐위되지만 국민도 잘 다스려야 되고 하니까 제자벽가가 이래서 나타납니다. 이래서 이때 보면요. 중국의 역사는 앞으로 우리가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준시영 시대 공자, 명자, 뭐, 장자, 노자, 장자 다 할 거거든요. 이 시간에. 이 준시영 시대 때를 배경으로 한 제자벽가도 거의 다 쭉 훑어 나갈 건데, 중국 역사는 이때 잘 들어버리면은 그 뒤에 역사는 이 시대에 대한 각주입니다. 이 시대, 제자백가들이 쓴 책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중국 학자들. 그만큼 이 시대 학자들이 인류 역사상 내가 볼 땐 그리스보다 여기 학문이 더 유명해요. 그리스 학문은 뭐 철학, 문학 그거거든. 여기는 뭐 온갖 학문이 다 있습니다. 백과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백과죠. 뛰어난 학자들이 난립하면서 백성들은 고통에 찼지만은 역사는 잔영했고 고대 사상사와 황금시대로 각종 사상과 철학이 성행했고 이에 따라 문학이 다채로워졌으며 특히 전략가들이 속출하여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뛰어난 전쟁론을 하면 뭐 지금도 중국을 따라갈 데가 없어요. 이게 춘추전국 시대다. 진나라 이렇게 확대해버려요. 그러면 이때 이제 요만큼 차지했던 중국이 기껏해 한 요만큼 차지했던 중국이 진나라가 통일하면서 훨씬 넓어져 버린 거예요. 진나라가 통일하면서. 그만큼 국적도 그만큼 넓어지고. 진나라 통일이 중국 역사에서 일수이 위대한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하고. 자, 이제 춘추 5패를 봅니다. 자, 여러분, 이 춘추 5패를 보면은, 아, 참, 왕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밖으로는 이웃 제후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안으로는 왕실 내에 왕자리를 노리는 권력 다툼. 그러니까 귀족들도 힘만 있으면 지가 그냥 제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라 안팎으로 다 세심하게 언제 누가 자기 적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거든. 그런데 이제 춘추 5패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알 게 제나라의 황공입니다. 제나라 황공. 이 사람이 제일 드라마틱해요. 그 시기는 요때입니다. 정국시대 초기죠. 제위에 있었던 거 보십시오. 이때부터 이때니까 거의 한 40년 제위에 있었거든. 장기 집권입니다. 굉장히 오래 있었죠. 그럼 장기 집권한 것만 보면은 편안할 것 같죠. 아주 어려운 시대를 보냅니다. 이 제나라는 나라는 태공망, 강태공, 기억나죠? 강태공. 강태공 세운 나라로 현대 산동반도 일대입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요, 산동반도니까 바다 가잖아요. 바다 가니까 소금이 많아요. 이때 이제 중국은 내륙지방을 가면은 소금이 귀하거든요. 그럼 이때는 소금이 그렇게 귀해요. 소금 귀한 거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거든. 셀러리 가는 게 로마 때 그 이제 봉급으로 했는데 봉급을 소금으로 준 거예요. 봉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한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 소금이란 말에서 봉급이란 말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건 다 알죠, 상식적으로. 그 소금도 많이 나고 이 제나라가 철새소량이 많아요. 이래서 이게 이제 바로 공자 때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 공자가 나중에 그 자기 모국에서 망명 갈 때 제나라로 갑니다. 너무 풍성해가지고. 근데 이 제나라가 황공이 태어나기 이전에, 황공이 등극하기 이전에 얼마나 정치가 엉망이었느냐.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왕이 독재자예요. 이 독재자가 얼마나 악랄하냐. 이복 여동생을 겁탈한 양공입니다. 이게 독재자예요. 왕이에요. 양공이. 이복 여동생 겁탈했다면은 윤리적으로 그 하나를 보고 다른 모든 악행을 유추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남매도 모르는구나. 형제간에 우위도 없구나. 다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남동생이 둘이 있었거든.
규가 맞이야. 맞이 규와 그 동생 소. 이 뭐 어머니가 같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복잡해요. 왜? 양궁이 하도 여자가 많으니까. 그랬거든. 그랬는데 맞이 규가 어머니 고향 제나라. 이제 우리 제나라 많이 했죠. 바로 이웃인 노나라로 갑니다. 노나라로 가서 갈 때 관중을 비서실장으로 삼아요. 관중. 여러분 관중하면 다 알죠? 관중포석지교 두 친구입니다. 이 관중과 포석은 뒤에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이름 외워두세요. 관중포석. 그러니까 맞이는 관중을 비서실장으로 삼고 바로 이웃 노나라로 가고 이웃 노나라 외갓집 있는 데 가서 관중이 옆에서 다 각종 생존 방법과 왕위를 차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동생 소백은 그 나라로 갑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도 이거 소국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 제 나라로부터 멀지는 않아요. 제 나라하고 국경은 국경인데 제 나라의 수도와 거리가 멀어요. 균은 노나라에서 바로 자기 모국인 제 나라의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망명해서 관중을 비서실장으로 그 이제 틈을 노리고 있고 왕위에 올리고 있고 소백은 바로 이웃 나라긴 한데 그 수도가 멀리 떨어진 며칠 동안 더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서 포숙을 비서실장으로 건적이 있단 말이죠. 그럼 관중 포숙은 어떤 사이냐? 너무나 친한 사이예요. 같은 스승 밑에서 배웠고 같이 어릴 때부터 그야말로 중마지 고우입니다. 근데 포숙집은 부자고 관중집은 가난하고 그런데 포숙이요. 여러분 우정하면 이걸 생각하십시오. 관중 포숙집에 그냥 뭐 좋아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뭐 그게 아닙니다. 관중은 가난해가지고 포석이 모든 걸 다 사대예요. 먹는 거, 뭐, 노는 거 다 사대입니다. 그런데 꼭 관중이 많이 차지해요. 한 번도 포석이 불평 안 해요. 돈 내는데 왜 네 맘대로 하냐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리고 관중은 포석을 속이기도 해요. 속여도 포석이 알고도 속아 넘어가 줍니다. 한 번도 불평 안 해요. 왜? 아, 쟤는 가난하면서도 어머니 모시고 있고 뭐 얼마나 이런 게 아쉬웠을까. 다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포석이 아주. 그런데 재능은 누가 있느냐? 관중이 더 있어요. 가난한 집 관중이 더 재능이 있고 보석이 두 번째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관중을 앞세운 거예요. 관중 보석 이래 말하거든. 마지는 똑똑한 관중을 하고 소백은 둘째는 관중보다 좀 못하지만 가장 똑똑한 보석을 비서실장으로 삼았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국 제나라에서는 이 양공이 이 양공이 하도 독재를 하니까 독재자는 누군가에게 암살당해요. 그건 역사의 원칙입니다. 암살당하거나 추방당해요. 암살당해. 당했는데 암살 한 사람이 이제 그러면 권력을 쥐고 있죠. 있는데 그 양공을 암살한 암살범도 또 암살돼요. 김재규 꼴이 난 거죠. 지가 집권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지도 죽어버려요. 집권 못한 거야. 그럼 공백기가 생겼거든. 이러니까 이제 드디어 망명가 있던 두 왕자가 아니죠. 동생이죠. 왕의 동생이죠. 양공의 동생들이야. 동생들이 경쟁합니다. 너 나라로 갔던 마지와 그 나라로 갔던 그 동생이 서로 빨리 수도에 가는 거야. 수도 가서 그냥 어느 군사 추스를 가지고 딱 왕실 차지해버리면 그게 대장이야. 딱 알겠죠?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던 마지, 관중, 머리가 좋거든. 어떻게 하느냐. 제 나라로 귀로 할 때 미리 매복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미리 왕자를 대동시키려면은 잘못하면 죽거든요. 누가 왕 차지하려고
그 동생을 죽일지 규를 죽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이 왕자로 왕자를 귀국시키려고 가장 큰 라이벌이 누굽니까? 이 동생이거든. 규 동생 소백이거든. 소백이니까 소백이 그 나라에서 제 나라 수도로 오려면 어느 길로 온다. 이런 길로 여러 올 거다. 그러니까 그 귀로에서 험한 산이 있는 그 산속으로 산 밑으로 쫙 가는 길, 그 길을 딱 잡아가지고 매복을 시킵니다. 매복시켜 놓고는 소백이 딱 지나가면 그것을 산 위에서 활 쏴가지고 죽여버리자. 죽인 뒤에는, 죽인 뒤에 더 라이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천천히, 어? 임금을 만들어가지고 시종도 달리게 해서 거창하게 권위 있게 수도로 들어가자. 이런 작전을 세운 게 관주이고 작전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포석은 어떻게 했냐? 관중보다 항상 한 수 떨어졌는데도 이때는 관중을 능가해버려요. 어떻게 하냐? 아, 그 이미 우리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형이 이미 갔을 거다. 가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 이래 가상을 했습니다. 왜? 그때는 뭐 통신도 모르고 정보를 모르니까 거리 가까우니까 어른 가서 벌써 차지했고 이건 2등이야. 우리 가면 이미 형이 가서 왕자리 차지하고 있을 거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다가 분명히 암살범이 죽일지도 모른다 생각하고는 이 방탄 이걸 잘했습니다. 하고 이 관대 같은 것도 딱 그냥 새로 만들어 가지고 화살 쏘더라도 안 죽게 딱 만들었어요. 그래 만들어 가지고 가고 있거든. 이미 암살에 대비를 한 거예요. 가고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딱 어느 계곡길에 가니까 화살 내려와서 바로 소백을 딱 맞춘 거예요. 맞추니까 보석이 어떻게 코치하냐면은 화살을 맞으면 무조건 죽은 척 해라. 사실 안 죽었는데 죽은 척하고 그냥 탁 하다 그냥 탁 쓰러져라. 그럼 그 다음에 관까지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엉엉 울면서 관에다 담아요. 담아가지고 그러면 이 암살한 군사들은 확실히 맞았다. 관까지 담아가지고 지금 관이 이제 교육시켜서 장사하러 간다. 확인하고는 간 거야. 가서 관용한테 우리 죽였으니까 염려 말고 행차하자. 걔가 그때부터 어갈 마련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한 일행을 이뤄서 이제 교육한단 말이죠. 근데 그럼 포석은 어떻게 하냐? 이 동생을 관 속에 담아가지고 바로 입성해 버립니다. 왜? 시신이니까 뭐 아무도 죽일 사람도 없고 말릴 사람도 없어. 입성해서 들어가서는 관을 딱 열고 나와가지고는 딱 자리, 응? 왕자 차지하고 앉아가지고는 포석이 나서가지고 딱 군대를 조직해가지고는 관중 끌고 오는 형이 오는데 딱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미 딱 왕궁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 이제 교육하거든. 하니까 고스란히 잡아가지고 그대로 다 죽여버려요. 어때요? 이게 바로 제황공이라고, 제황공. 이렇게 집권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럼 제황공은 지가 똑똑해요? 참모를 잘 뒀어요? 참모를 잘 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참모를 잘 뒀을 뿐만 아니라 참모 말 다 들은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성공했거든. 그래 관중은 소백이 죽었다는 보고서를 받고서야 유의 귀국했지만은 이미 동생이 왕위에 올라서 서울 방어를 철저히 해버리고 가자마자 그냥 형을 잡아 집어넣어버리고 이제 제왕공 집권했죠. 제왕공이 집권까지는 잘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참모, 비서실장, 보석이 이 보석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관중은 어떻게 됩니까? 역적이죠. 어? 이쪽 입장에서 제왕공 입장에서 볼 때는 용서할 수 없어. 왜? 관중은 머리에서 황공을 죽이는 그 공격 그거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관중 막 그냥 갈아 먹고 싶을 정도로 증오하는 거야.
그러는데 이 포숙이요. 제왕공에게 제왕공이 이제 포숙 너보고 포숙 네가 제상해라. 그러니까 포숙이 아이 백이만 백 다 지가 하죠. 제상을 관중 죽여 자기 친구 포숙 친구 관중 죽여버리고 그러는데 끝까지 관중 살려주라 그래. 살려주고는 포숙이 제상 자리에 앉으라 하니까 끝까지 사양하고는 관중을 제상을 쓰라고 권고합니다. 왕이 안 듣지요. 자기를 죽이려던 신하를 왜 제상을 씁니까? 근데 너무나 포숙이 간절히 관중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설득해가지고 들어요. 들어서 포숙은 오히려 관중의 부하가 되고 관중이 제사가 됩니다. 어때요? 아, 이런 얘기는 세계 역사상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 이런 인간은. 그래서 내가 이걸 자세히 하는 겁니다. 근데 관중이 제상이 된 뒤에 관중도 체면 사양하죠. 체면이 없잖아요. 근데 그 하도 포숙이 권하니까 해가지고는 너무나 잘해요. 이게 일약 그냥 5패로 올라간 거예요. 제 나라. 5패 나라를 힘이 세진다. 예를 들면 관중 때 이제 어떤 착한 일을 하냐면은 점령한 그, 이 제 나라가 강국인데 바로 그 옆에가 공자의 노나라가 있거든요. 노나라는 뭐 힘이 약해. 그러니까 제 나라가 노나라 땅을 뺏은 게 있어요. 근데 두 나라가 회담을 하게 됐어요. 그럴 때 노나라에서 우리 땅 뺏어간 거 돌려달라. 하도 조르니까 제왕공이 좋다 돌려주겠다. 해놓고는 힘이 제 나라가 더 세니까 제왕공이 돌아서 가지고 돌려준다 해놓고는 도로 뺏어버리자. 이러는데 관중이 끝까지 이거는 그 적어도 한 나라의 제후로서 대외적으로 신뢰의 문제다. 신뢰는 떨어지면 회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땅이 아깝지만은 돌려줘라. 돌려줍니다. 돌려주니까 그 돌려준 것 때문에 자기가 점령했던 땅을 도로 그 임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제왕공의 명성이 온 천하에 다 퍼져요. 훌륭한 왕이라고. 딱 그걸 알겠죠. 그 실수책을. 그게 관주입니다. 그러면 다른 정치는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렇게 잘했는데 관중이 이제 나중에 위독해졌어요. 이 망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장기 집권, 두 번째는 관중이 일찍 죽어요. 포숙은 이미 일찍 죽었고 관중이 위독하니까 황공이 걱정이 되거든. 그래, 너 이후에 재산감 누가 있느냐 물어요. 물으니까 여가는 어떠냐? 여가 수도 이건 수조와 같은 인물입니다. 이 둘 다 공중 요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황공이 장기 집권하니까 여색도 밝히고 식도락을 즐겨요. 이래가 온갖 천하에 맛있는 거는 온 중국 천하에서 다 맛을 보는 거예요. 부자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중 요리사들이 어떻게든 왕이 맛을 못 본 걸 먹여가지고 출세하려고 여가는 이게 유명한, 이건 여러분 아는 얘기일 겁니다.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허벅지 살을, 허벅지 살 제일 맛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올랑 요리를 해가지고 왕에게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 그냥 여가를 그냥 충신을 여겨가지고 권력이 막강해요. 수도 혹은 수조. 수저는 처음에는 출세하려고 하다 보니까 황관들이 다 출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 생식을 지가 잘라요. 독하죠. 이렇게 너무 독한 사람은 안 됩니다. 꼭 배신해요. 이 둘을 이제 왕이 했으면 어쩌냐 그러니까 그 관중이 이런 사람은 절대 인간적으로 결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은 재상시키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이런 게 굉장히 역사에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 반자이 되거나 뭐 하면 안 돼요. 하물며 나라 대통령이 되면 더 안 되죠. 인간을 봐야, 인간 본성을 봐야 돼요. 그런 거거든. 자, 그 다음에 관중 죽은 뒤에 어떻게 될까? 완전히 색탄과 식상에 빠져버립니다. 그게 뭐 여가와 수초가 그냥 다 해먹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왕국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 오파전이가 벌어져요. 오파전이 벌어져가지고 서로가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을 왕으로 만들려고. 그런 동안에 67일 동안 제왕공의 시신을 두고 그것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 적대기 하나 덮어놓고. 이러니까 그 막 구대기가 덕실거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제 저길이 다 망하는 거죠. 자, 이 교훈. 아무리 잘 나가도 통치자가 정신 안 차리면은 망한다. 그걸 여기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진문고입니다. 진나라의 문고입니다. 이 진나라가 어딥니까? 북쪽입니다. 이 진나라가 나중에 그 내분이 나서 세 나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국시대로 됐다 그랬죠. 그 진나라입니다. 북쪽에 제일 큰 나라. 진문고이거든. 주무왕 산엄, 주무왕의 셋째 아들이 세운 나라고 사마천이 유전의 공자. 망명을 19년 동안 해요. 이래가 내가 그때 그 망명할 때 DJ한테 내가 유전 공자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19년 동안, 19년 이제 나산 귀향도 19년이고, 19년 벽돌 밀고 귀향도 19년이에요. 19년 동안 망명한 사람 많아요. 문공의 아버지, 이 문공의 아버지 헌공이 서쪽만족인 오랑캐족입니다. 여룡국을 정벌해서 거기서 여희, 이쁜 여자를 하나, 자매를 다 데려와가지고 둘 다 처벌을 삼아요, 자매를. 근데 이 여희가 진문공 어렸을 때 학대해요. 저놈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있는 애하고 내가 낳는 애하고 라이벌 되겠다고 딱 꿰뚫어 본 거야, 이 여희가. 이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진나라 국에 가서 방비를 맞는 등 파란만장하는 권한을 걷습니다. 떠날 때 아내에게 25년간 기다렸다 재혼하라. 재혼하더라도 25년은 날 기다려달라. 기다릴 수 있느냐? 여러분 25년 기다리겠어요? 안 하죠. 지금 뭐 우리나라는 막 6개월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1년인가. 남편 소식 없으면 이혼 사유가 돼요. 옛날에는 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뭘 그러냐면 내 무덤에 측백나무가 크게 자라겠다. 그 정도 같으면. 근데 그래도 기다리겠다. 죽었어도 당신 기다리겠다. 참. 그러니까 이제 이 진문공이 어렸을 때 진문공이 아주 몸털이 좋았다 그래요. 몸털이 아주 뚱하고 덕이 있어 보이고 이랬는데 굉장히 사람을 잘 봤다 그래요. 판단을. 이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친구가 많아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끝까지 평생 동안을 그 재상도 그 친구들 중에서 나고 해가지고 평생 동안 갑니다. 이 참 중요하거든요. 다 장기가 있어요. 이 강국이 되는 데는. 이래 어쨌거나 이때부터 망명길을 떠납니다. 망명길을 떠났는데 이 망명길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제왕공 온갖 학대를 당하는 거죠. 그냥 천대받은 이웃나라 에? 왕자 뭐가 귀했겠어요. 근데 제왕공은 다르죠. 환대해주고 공주까지 하나 붙여줘요. 그래 이제 제 나라에 있는데 문공의 부하들이 제 나라를 떠나야겠다 밀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제왕공이 우리 왕을 진문공을 잘해줘도 언젠가는 이용하거나 공경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그 문공 부하들은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거든요. 너무나 친하니까 뭐 그냥 불안 친구지요. 소꿉놀이 친구들이야. 그 밀담하는 것을 이 공주가 들었어요. 공주 시녀가 듣고는 공주한테 말해요. 말하니까 그 공주가 생각해 보니까 비록 자기 친정 나라지만은 시집가서니까 남편이 제일이거든요. 이 남편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신 나라 백성들이 고생하는데
빨리 이 나라 떠나자. 제왕공이 너무나 대우를 잘해줘요. 밥도 잘해주고 뭐 술도 잘 사주고 뭐 잘 먹도록 해주니까 맨날 일을 그러니까 안 갈라 그래요. 이렇게 내가 지금 지내기 좋은데 왜 내가 딴 나라 가냐? 안 가요. 그 부하들도 아무리 달려도 돌아가지 않으라 그래요. 이러니까 술 취하게 만들어요. 마취제 줘가지고 그냥 가마에 태워가지고 가는 겁니다. 강제로. 이랑 계속되는데 뭐 과시하고. 근데 될 나라들은 달라요. 진나라, 이 진나라. 나중에 지시방 나오는 나라. 극진한 대우를 해줄 뿐 아니라 여자까지 5명을 마누라를 만들어줍니다. 이래가 진나라 후원으로 19년 만에 귀국해요. 일대 강국이 됩니다. 그다음 송양공 다 특색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이래서 송양공의 인, 어짐, 송양지인. 여러분 사람 좋으면은 그 사람은 송양지인이야. 이러면 최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마음은 어질면서 패권을 노려요. 안 맞죠. 궁합이 안 맞아요. 이복형이 사사건건 못하게 쳐들어갔다 가면 패전해요. 초나라와 전쟁에서 초나라는 강국이거든. 남쪽에 있잖아요. 송나라는 중앙에. 초군이 강 건널 때 이 이복형이 공격해버려라. 아, 그건 예절 아니다. 다 건너오니까 또 저때 쳐라. 또 안 쳐. 언제 치느냐. 강을 건너와서 군복으로 다 갈아입고 무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전쟁해가지고 결국은 송나라가 져요. 이때 맞은 화살로 그 상표로 죽어요. 그게 송양공, 송양지 인을 대명사. 이게 이제 송양지 인의 그 극한적인 예가 사기에 보면은 한 남자가 여인을 만나러 약속하러 다리 밑에 갔어요. 내가 다리 밑에 가서 기다리는데 여자가 안 와요. 홍수가 와서 떠내려가 죽어버렸어요. 여자 만나러 갔다가. 안 오면 홍수 나면 올라와야 되지 않나? 홍수 났으면 여자가 어차피 그 다리 밑에 안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기다렸다 떠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 다음 진나라 목공, 인재등용으로 유명합니다. 예. 여기도 그 첫 발탁 인물이 백리해입니다. 백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야말로 숨겨져 있는 현자야. 아무도 몰라봐요. 아무리 어디 감독하겠다 해도 생겨도 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아무도 돌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나라 공직이 때 우나라를 침략한 진나라 공주가 진목공과 결혼할 때 그 노비로 가다가 도망가요. 도망가서 초나라에 숨어 있으니까 초나라 왕이 그 인물을 못 알아보고 마구간 말치기, 마구간 일을 해요. 근데 그걸 이 진나라 목공이 듣고는 병리라는 아주 똑똑한 선비가 있는데 지금 초나라에서 마구간지기 한다. 그러니까 진목공이 그러면 암양 가죽 5장을 바꿉니다. 물론 이제 진목공은 돈이 많으니까 훨씬 더 많이 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 주면은 또 괜히 안 팔라 그래요. 사람들 돈 많이 주면은 귀한 줄 알고 몰랐다가 남나라 왕이 그 뭐 얼마 주겠다 하면 안 팔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암양 가죽 5장 주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초나라 왕이 볼 때는. 그리고 그냥 보내버렸어. 근데 이때가 이 병리해가 70세입니다. 70세 때 와가지고 재상이 되어서 진나라를 이렇게 강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병리해의 별명이 오고대부, 암양 5마리를 주고 산 대부다 해서 오고대부란 말이 생겼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글 쓸 때 70세 넘어서 늦감투를 쓴 사람을 말할 때 오고대부 이름 됩니다. 진나라와 전투 때 이 같은 이름 나라는 같은데 적입니다. 딴 나라입니다. 진나라는 북쪽에 있었죠. 진목공이 위기입니다. 이때 구워진 무업자 일당이 승전하게 해요. 왜 이런 줄 압니까? 이 무업자들이 한때 목공의
애 말을 잡아가지고 말을 다 그냥 잡아가지고 말고기 먹어버린 거예요. 그걸 듣고는 신하들이 막 왕한테 아부하려고 폐하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된다 하거든. 그 사형시켜버리려고 이 도둑들을. 그러는데 목공이 그 죽이는 게 누구냐? 그 바로 폐하가 말을 잡아먹은 악당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이, 아무리 왕이 말이 귀해도 짐승을 해친 사람인데 사람이 제일 귀하다. 사람 생명에는 그 천하고 귀한 게 없다. 근데 왜 내 말 죽였다고 사람 죽이느냐? 그 사람들 다 풀어줘라, 살려줘라. 살려줘요. 살려줄 뿐 아니라 말고기를 먹었는 데는 술 먹어야 된다. 술 대접까지 합니다. 이 무업당 일당들이 진목공이 위기에 처했다 소리, 이 진목공이 위기에 처했다 소리 듣고는 무업자들이 깡패들이니까 얼마나 잘 싸우겠어요. 그 위기에서 딱 구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덕을 쌓은 거는 반드시 덕을 갚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 초장왕. 초장왕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장자에 나오는 거죠. 3년 동안 울지도 않고 날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던. 그러다가 나중에 만약에 소리 울면은 천하를 울릴 거다. 그게 바로 초장왕 아닙니까? 이 주인공이. 장자에 나오는 그겁니다. 초장왕.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근데 이 장왕은 또 어떤 게 있느냐. 절영지연 이게 유명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느냐는 겁니다. 이게 주력에 빠져 이 초장왕은 능력을 숨긴 채 기회를 엿보는 숨은 능력자의 자태. 이게 초장왕이란 말이에요. 너무 처음부터 잘난 척 하면은 일찍 죽어버려요. 그 재능을 숨기고 있어. 그러는데 얼마나 그 자기 재능을 숨기느냐 하면은 주색에 빠져가지고 앞으로 내한테 바른 말 하고 술 먹으면 안 된다. 여자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간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포음을 붙여버립니다. 포음 붙였는데도 오거와 소종이라는 두 충신이 와가지고 그냥 야, 내일 뭐지 자르십시오. 죽을까 하고 왔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안 들어요. 안 듣고 죽이진 않아. 돌려놔요.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도 말까. 끝났다가 정신 차리고는 바로 아부했던 신하들은 다 버리고 이 두 충신을 조직에 앉힙니다. 나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이게 바로 이거거든. 근데 전령지연은 뭐냐면 이건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 왕은 뭐 다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자기 가까운 신하들하고 쫙 앉아가지고 주석을 벌렸어요. 그 축가 연애 파티를 연 거야. 그럼 쭉 이제 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쫙 둘러 앉았단 말이죠. 앉아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꺼져요.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하나가 왕이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총애하는 여자한테 집적된 거예요. 딱 뭐 뭘 끌거나 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도 빨라가지고 그 선비의 각근을 쫙 잘라버린 거예요. 각근을 싹 잘라버린 거예요. 그걸 놓고는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나다 불 들어올 때, 불이 들어오면은 가설 조사하면 누가 이런 나쁜 짓 했는가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초장왕이 사랑하는 그 애첩이 그 얘기를 왕한테 귓속말로 해준 거예요. 해주니까 아직 불이 오기 전에 초장왕이 이래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참석자들 다 각근 다 잘라내라. 잘라내고 다 버려라. 버린 뒤에 불이 켜져요. 그러니까 다 각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도 자기한테 자기 몸에 손댄 신하 중에 어떤 신하인지 모르는 거야. 왜? 초장왕이 각근 다 잘라버려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이 신하가 나중에 초장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또 구해줍니다. 왜? 이때 자기는 죽은 목숨이야. 근데 초장왕이 살려줬거든요. 일생 동안을 비밀로 하다가 나중에 초장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살려주고는 그때서야 발말을 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래 했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후보에 올랐던 오함여 월구천 이거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올라가요. 와신상담 뭐 그거죠. 영화도 되고 한데 뭐 이 뒤에 다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초장왕 때 나오는 여자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하희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사마천의 사기에 가장 요녀로 나옵니다. 정나라 목공의 딸인데 진나라, 이 진나라미 진짜 다르죠. 한번 이 진나라 대부 하시에게 출가해서 하희라고, 하희. 하시 집의 부인 이런 뜻입니다. 진나라, 이 진나라에서 하시 말고도 부대부와 밀통하고 거의 그냥 공연하게 바람 피우는 거예요. 하도 바람둥이니까. 근데 아들이 하징수 이건 하시 아들이 본아들이야. 이걸 알고는 왕도 이 진나라 왕도 같이 그 며칠입니까 벌써 남편 애인 둘 왕 그래서 세 남자가 함께 이 하시하고 밀을 했단 말이죠. 그 나중에는 막 세 남자가 만나가지고 막 서로 그냥 뭐 농담도 하고 그 왕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몰래 그걸 엿들어요. 파티 때 막 밀담하는 걸 엿듣고는 왕을 죽여버립니다. 왕이 그냥 술 취해가 나오는 걸 죽여버려요. 아들이 아버지 원수를 갚은 거죠. 그러니까 두 대부는 딴 나라로 도망가 버려요. 이게 이제 진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벌어지니까 초장왕이 하징세 이놈 나쁜 놈이다. 왕이 아무리 밀통해결서도 어떻게 왕을 죽이느냐. 편돌 범한 놈이다. 이래가지고 이구실로 진나라를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 진나라 토벌을 해버려요. 말이 됩니까? 그냥 그 전쟁에는 명분이 없어요. 갖다 붙이면 돼요. 지는 더 하면서. 그러니까 초장왕이 그래놓고는 이 하희를 데리고 와가지고 가만히 이제 가둬놓고 보니까 너무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초장왕 지가 이제 이 여자를 데리고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막 말리는데 제일 강하게 말린 신하가 무신이야. 무신. 무신이라는 이름의 신하가 너무 간곡하게 만류하니까 포기했어요. 그랬는데 왕이 포기하니까 다른 두 신하가 또 이 여자를 탐내요. 그러니까 무신이 또 말려. 그래 놓고는 이 말리던 무신이 어떻게 하느냐. 몰래 하희를 꼬드겨 가지고 멀리 진나라로 도망가 버립니다. 참 재미있는 일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무신 같은 남자를 조심하라. 그래서 이 하희라는 이 여부는 세 남편, 두 군자, 두 임금, 한 아들을 죽게 만들었고 한 나라와 두 장관을 파면시킨 여부다. 이게 이제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 있는 희대의 여부입니다. 그럼 이제 춘추전국 시대 이제 지금까지는 춘추 오패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았죠. 이때 역사책은 뭐가 있느냐? 이건 간략히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머리 아프니까. 춘추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고대 중국 사관은 좌사는 말을 기록하고 말 기록하는 걸 상서 이건 우리 했죠. 서경 때 했죠. 서경. 우사는 사건을 기록하는 사건이 춘추거든. 그러면 말 기록한 거는 서경으로 이미 우리가 공부했고 여기서는 춘추시대만을 역사를 쓴 춘추라는 책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오경 중에 역경 우리 다 했죠. 역경은 뭡니까? 철학서. 서경은 역사서. 시경은 문학서. 문사철이 이미 이때 다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에는.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죠. 이 얘기는 난 별로 중요시 안 해요. 그러나 뭐 중요해요. 이건 뭐 여기 문사철도 아니에요. 자, 노나라의 응공부터 애공까지 481년 동안의 역사를 쓴 것이 춘추다. 노나라는 주공, 문왕의 아들이자 무왕의 동생으로 아들에게 이게 노나라거든. 노나라. 이게 공자의 나라잖아요. 이런 노나라이기 때문에 공자가 노나라의 자긍심을 가지고 얘를 제일 중요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보충서인데
춘추 시대를 그린 세 가지 역사책 하면은 춘추가 제일 중요하고, 왜? 사건을 썼으니까. 그 다음에 춘추를 이 경문을 해석한 책이 곡양전. 그 다음에 곡양전, 곡양전이 이제 이걸 해석했죠. 그 다음에 공양전은 뭐냐면은 더 곡양전을 더 깊은 경문을 철학 정치 사상으로 해석한 거. 그래서 세 가지 책을 춘추시대 역사책 가장 중요한 걸로 본다. 그러면 춘추필법 이런 말 많이 쓰죠. 이거는 역사를 있던 사실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대로 쓰면서 도덕 윤리적인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세력이 대등한 나라를 쳐들어가면 공짜를 쓰고, 강한 쪽이 약자를 공격하면 벌, 잘못 응징에는 토, 왕이 전쟁에 직접 나가면 정, 나무 영토 시기 얻으면 취, 어렵게 빼앗으면 극, 상대 몸만 투항하면 항, 땅도 바치면 부, 표신 다에 적에 가면 반, 이 반자, 반란적한 이 반자입니다. 적에 가는 겁니다. 윗사람에게만 도전하면 반, 우리나라는 이걸 혼돈해서 쓰죠. 섞어서 쓰죠. 문정경중, 이건 소적 무게를 다는 거거든. 이것도 일화가 재밌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주나라에는 큰 솥이 있습니다. 그 구정이라고 해요. 구정. 발이 9개 있는 솥이 큰 게 있어요. 이 솥이 있는데 이 왕이 하나라 우왕 때부터 쭉 내려오던 솥이에요. 그 솥을 가진 나라가 중국의 천하를 다 지배하는 권리가 있는, 쉽게 말하면 패권의 상징 이 솥이에요. 우리 솥하고 직인하고 다 두 가지 있죠. 이 솥인데 나중에 이제 주나라가 쪼그라들었잖아요. 쪼그라들었을 때 초장왕 우리 했죠. 초장왕이 힘이 세지니까 주나라 저것도 그냥 내가 정벌 해버리자. 가서 주나라 쪼그라든 주나라 서울 성 밖에서 열병식하고 막 무섭게 하면서 하니까 주나라 충신 왕손만이 장왕을 예배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나라 구정이 그 소치 무게가 얼마냐? 너 나라 소 그냥 이제 내가 뺏어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주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명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손만이 대답을 참 잘해요. 덕이 취향찬란하게 빛나는 것, 휴명. 일대, 덕이 아주 높으면은 비록 작아도 무겁고 덕이 그냥 형편없이 그냥 일그러져 버리면은 일그러져 버리면 남맥상이 되면은 커도 가볍다. 말하자면 소치 무게가 얼마냐고 초장마에 물었는데 뭐 몇 걸입니다, 몇 걸입니다. 그건 하발이 대답이고 그거는 덕이 있으면은 작아도 무겁고 덕이 없으면은 커도 가볍다. 아무리 커도 군사 힘으로 끌고 가버리는 그만이니까. 이러니까 장마에 그래도 말은 알아듣거든. 이래서 더 묻지 않고 주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그대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그런 예의가 있죠. 식지동 이건 여러분 다 읽어보십시오. 이런 거에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요. 식지동은 탐내긴다는 뜻인데 이건 이런 겁니다. 이 얘기만 들으세요. 이게 이제 어떤 한 싱거운 한 귀족 하나가 이 식지장 이걸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움직인대요. 손가락 원래 보면 그 손끝 보는데 보면 손가락 관상에도 손가락 움직임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뭘 움직이거나 손으로 이렇게 뭘 갖다 대면 그게 무의식에 움직이는 건데 포레트식으로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포레트식으로 말하면 무의식 쪽에서 괜히 손가락 가만히 있다가 뭐 이래 뭐 이래 이렇게 막 치거나 아니면 요걸 치거나 아니면 뭐 이래 치거나 다르거든. 그 손가락에 따라서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식지를 움직이면은 꼭 별미를 맛본다. 꼭 막 뽐낸 거야. 뽐내다가 어느 날 자기 친구와 같이 왕실에 들어가는데 요걸 이렇게 딱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다. 우리 왕이 우리에게 뭐 별미를 맛보여 줄 모양이다. 그래 막 자랑한 거야. 자기 이 버릇이 맞다고. 그러니까 가니까 마침 이 왕이 자라 큰 걸
선물로 받아가지고 자라탕을 해가지고 그걸 맛보이려고 신하들 부른 거예요. 그러거든. 근데 그걸 소리를 듣고 너 둘이 뭐 그렇게 자꾸 히득거리냐 그랬더니만은 손가락 움직임 보고 우리가 맛을 아는데 이렇게 그 별미를 볼 줄 알았다. 이러니까 왕이 이래 말합니다. 아무리 손가락이 움직여도 관이 주지 않으면 먹지 못할 것이 아닌가. 라면서 버릇 자랑하는 이 조롱한 거야. 자기 신하를. 너 임마 아무리 바닥에도 내가 안 주면 그만이지. 네가 뭐 어떻게 먹어. 하고는 정말로 따신아들은 다 자란 맛을 보이면서 송한테는 자라탕 한 숟갈도 안 줘버려요. 아니 그릇이 없어. 그럼 이제 송도 화가 나거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참았으면 되는데 자기 버릇만 자기 경솔 한번 오히려 반성할 걸 바랐는데 그게 아니고 소때 가서 왕이 안 줬지만은 내 맛을 본다 하고는 소때 남아있는 걸 싹 요걸로 훑어가지고 맛을 본 거예요. 그거는 왕한테 와서는 아무리 안 줬지만 난 맛을 봤습니다. 이렇게 훑어 봤다 하니까 왕이 미워야 안 미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죽어요. 서로 죽고 죽이고 해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식지동 이렇게 함부로 경솔하게 그 뜻은 그래 뜻이 이래 바뀝니다. 떡줄 놈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치국 먼저 마신다. 그걸 식지동 이래 말합니다. 도금불생 이거는 하나라도 살 수 없고 양 하나라도 살 수 없다. 다 음양이 맞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다 이제 이런 역사책에서 다 나온다는 뜻입니다. 국어라는 책은 춘추좌전을 내전, 국어는 외전으로 좌구멍이라는 역사학자가 편찬한 책이다. 국어입니다. 춘추 외전이라고 부른다. 전국책은 전한 이때보다 훨씬 뒤시대 유양이라는 학자가 전국시대를 역사를 쓴 책이다. 이 전국책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 도움될 책이 많다. 도움될 항목이 많다. 그래. 이게 이제 마왕태. 우리 중국 여행 갈 때 가봤죠. 마왕태 여기서 이 원고 발굴돼 가지고 확실히 전해온 거 있어요. 들어가면 뭐 거의 몇천 년 전께 그대로 다 있어요. 주요 수라들이 양패 구상 싸우면은 강자나 약자나 다 본다. 그런 뜻입니다. 남은 북철 남쪽으로 갈렸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를 북쪽으로 가는 것처럼 만든다. 그런 뜻이죠. 속을 숨기고 자기 욕심을 숨기고 상대방을 속이는 거. 양을 잃어버리고 그 양집을 수리하는 것은 늦지 않다. 잃은 뒤라도 고쳐라. 잃은 뒤에도 안 고치는 것보다 낫다. 그런 뜻입니다. 요건 이제 한문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도요새 흉자입니다. 도요새 흉자. 이게 도요새 흉자고 용어는 방합 방자입니다. 도요새는 이 조개 일조이거든 방합이라는 게. 이 방합 조개를 먹고 산단 말이죠. 도요새가. 근데 어느 날 비가 안 오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둘 다 서로 유리하게 생각해. 아, 오늘 비가 안 오니까 방합이 안 나오겠구나. 하고 도요새는 가만히 있고. 도요새는 가만히 있죠. 그럼 방합 입장에서는 오늘 비가 안 오니까 도요새가 안 오겠구나. 둘 다 서로 안심하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어부가 도요새도 잡고 방합도 죽고 그걸 어부지리, 어옹등리 그걸 말하는 겁니다. 둘 다 안심하고 있을 때 둘 다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거. 그죠? 우모, 털이 풍파는 풍자입니다. 풍년이라는 풍자를 요랬습니다. 약자로. 아직 털이 풍성하지 않다. 그런데 감히 날라 그래? 젖먹이가 감히 내한테 덤벼? 그런 뜻이죠. 인추자고 송곳으로 이 주머니 안에 든 송곳으로 찌르는 겁니다. 찌르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반박귀진, 가시적 태도 버리고 순수함 찾아라. 교토 삼굴, 토끼가 안전하게 있으려면 물을 3개 파놓고 있어야 된다. 여기 있다 요리 쳐들어오면 욕을 해가고, 욕을 쳐들어오면 욕을 해가고. 호가 호위, 이건 다 알죠. 경궁지조, 경, 활에 놀란 새, 활에 놀란 새가 그냥 밀림에서 소리만 나도 놀란다. 그런 뜻입니다. 불익이비, 날개 없는데 날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꿈만 꾸는 거죠. 고침무, 베개가 높으면 근심이 없다. 3사람이 말 합치면은 호랑이도 만든다. 이게 이제 유언비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이제 그때 지도가 나오고 이때의 병서들 봅시다. 잠깐만. 사마병법, 중국 가장 오래된 병법입니다. 지금 무왕을 도와서 은나라를 멸한 강태공이 이를 바쳐지겠다. 춘시대 때 사마양저가 이를 연구해서 전쟁으로서 전쟁을 막아야 된다. 이 보통 우리나라 지금 맨날 말하죠. 침략을 막으려면 우리가 전투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 국가 통치는 인이 근본이지만은 인만으로는 안 된다.武力수단 반드시 갖춰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마양저는 제 나라 사람이고 전시였지만은 전공으로 전쟁 잘해 가지고 대사마가 되었고 진연이 제 나라 침공할 때 안영청으로 공을 세웠다. 근데 인본 이 제일 중요하다. 천자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 감투를 쓸만한 사람밖에 다 씌워야 된다. 병사들의 위치와 임무를 잘 배치해야 된다. 군사 통솔법을 가져야 된다. 이게 지휘자의 조건, 왕의 조건입니다. 안영은 세 왕에게 봉사한 현명한 신하고 처백기 비단도 못 잊게 하고 고기 반찬은 한 가지만. 이게 이제 안영이 유명해진 거는 그 자기를 태워가는 마부가 아주 건방져요. 안영은 그냥 왕이 준 수레 타고 가면서도 겸허하게 이런 자세를 겸허하게 탁 앉아 들어가는데 마부가 도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안영 어른 모신 마부닥하고는 탁 이렇게 적히고 막 가는 거야. 그 모습을 그 마부 아내가 봐요. 아내가 몰래 내다보니까 자기 신랑이 출근하는 모습을 본 틈으로 내다보니까 안영은 참 겸손하게 가는데 마부는 이래 가니까 그날 퇴근한 뒤에 자기 남편 막 나무라요. 당신 모시고 있는 안영 어른 봤느냐? 당신이 안영보다 더 건방지게 폼 잡는단 말이야. 고쳐라. 그때부터 마부가 자세를 고친 거야. 안영 어느 날 보니 마부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물었어요. 물으니까 우리 아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저렇게 똑똑하면은 이 마부도 쓸만하다 해서 그 마부를 자기 부하로 발탁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할 일 다 따로 있죠. 육도삼양 이건 이제 병서 두 번째 병서입니다. 강태공이 원제자로 알려져 있고 본명이 여상인 강태공 얘기 내가 아까 많이 했고 이게 육도 삼약은 태공망이나 장량의 저서라고도 하나 둘 다 위서 가짜다 설도 있고 노란 건 뭐냐면 활집입니다. 활집을 문도, 무도, 용도, 호도, 표도, 견도 전부 그 문도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 무도 그다음에 이건 좀 짐승입니다. 용, 호랑이, 표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쭉 각 직책마다 지켜야 될 그 활집이 다른 거죠. 문도는 왕이 하고 무도는 장군이 하고 용도는 그다음 지휘관이 하고 호도는 그다음 표도, 견도 이렇게 그 활집이 쭉 명차가 있는 거예요. 문도는 전쟁 때 국가 정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전에 싸우려면 그날 적대시를 강화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이 어떻게 해요? 반중 여론을 계속 일으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좋아하는 게 70%였거든. 지금 몇 %인 줄 압니까? 40% 내려갔어요.
왜? 미국이 하도 중국 욕을 하니까 우리나라 언론들도 중국 욕을 해요. 기자들이 무식해가지고 뭐 몰라 그걸. 중국 욕을 왜 해요 괜히? 중국이 우리 뭐 원수 졌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적대의식 강화시키는 겁니다. 같은 원수를 만드는 거. 그 다음 무도지요. 전투에 임해서 적 단점을 아군의 장점을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거. 참모들이죠. 장군급이죠. 용도는 군사 지휘권입니다. 호도는 광활한 지역에 전투하는 거. 호랑이처럼 막 아무데나 대비할 수 있는 거. 포도는 특수지역에서 특공부대, 표범. 연도는 병사들을 배치. 제일 밑에 실제로 오병전이죠. 오병전. 그래서 위로부터 쫙 이걸 다 갖추는 거. 이게 육도. 삼약입니다. 삼약은 상중하략, 전술입니다. 전술, 전략, 전술. 이게 이제 상벌, 덕행, 하략은 도덕, 안정성 이런 거. 여기 이제 통치론, 인재등용법, 평판 다 나오고 깊이물 7가지. 여러분 이건 친구들 골릴 때도 병설을 보십시오. 지혜나 계략 없이 큰 소리 치는 인간. 평판과는 달리 주관이 없어. 이 친구한테 가면 네가 옳다. 이 친구한테 가면 네가 옳다. 그런 사람 사귀지 마세요. 그것과 달리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견문이 넓은 말만 번지르르 하고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행동은 안 해. 맨날 남 욕만 해. 말 잘하는 사람 안 됩니다. 확고한 주관 없이 부안대동해. 어떤 취미나 오락에 빠지면 뭐 술 먹자, 노름하자, 영화 보자, 춤추자, 화장품 사자. 그 빠진 사람 그거 안 돼. 사교와 방술을 현혹하는 자. 괜히 막 꼬시는 거. 외파는 인물평가법. 이것도 여러분 살아가는데 처세분입니다. 질문으로 이해 정도를 파악해. 수급으로 반응이나 순발력을 테스트해. 첩자를 통해서 내통의 일부러 그 친구를 유혹하도록 만들어야 해. 비밀 누설로 일부러 이거 비밀인데 얘기하지 말아라 하는데 버티려는 사람. 돈으로, 여성으로, 곤란한 인물을 주로 용기를 실험하는 거. 술 취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술 취할 때 인간 망난이 안 됩니다. 장군은 3가지는 예장, 역장, 지옥장. 이렇게 본단 말이죠. 이 3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데 순서로 따지면은 가나다 순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사상적으로 이 법과 그 병서들이요. 나중에 우리가 공자, 맹자 뭐 다 하면서 하게 되는데 노자를 해야 돼요. 노자 장자를. 노자 장자를 함으로써 인생론이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자도 해야 되고 병서를 하려면 육아도 해야 되고 독과도 해야 되고 장량의 제서라는 설이 많다. 이거는 장량. 한이 진달에 망했거든. 장량이 어렸을 때야. 근데 이 장량이 애국심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왜 망했느냐 하다가 진왕을 죽이려고 암살하다 실패해가지고 도망해가지고 다리 밑에서 의신해 살았어요. 그때 한 황석공이라는 한 노인이 나타나요. 한 노인이 다리 위에서 장량을 딱 보더니만 관사에 법상하지 않거든. 어린 놈이. 그러니까 그 노인이 괜히 신발 벗어가지고는 강으로 확 던져버려요. 그걸 보면 괜히 장량 보고 야, 너 내 신발 주워다 줘. 이 장량이 그냥 갖다 줘. 갖다 주니까 5일 후에 만나자 여기서. 그리고 5일 후에 가니까 늦게 왔다고 시간 맞춰 딱 간데 늦게 왔다고 막 전설을 보내버려. 또 5일 후에 또 시간 타령을 또 보내버려. 또 5일 후에 미뤄요. 그리고 이때 장량은 이 영감 안 되겠다 싶어서 밤중부터 기다리게. 아예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영감이 오더니만은 태공병법서 이 책을 딱 주면서 이걸 다 읽으면은 재앙 스승 자격이 생기고
10년 후면 소원성취한다. 그러니까 소원성취한 뒤에 재수 북쪽에서 만나자 하고 헤어졌는데 그 뒤에 안 나타나요. 그래. 그 자신은 곡성산 아래 황석이다 했기 때문에 황석, 이름을 황석이라고. 이 장량이 나중에 가지고 유방을 두어가 한나라에 그 기초를 닦잖아요. 바로 그걸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량이 유방을 도운 중에 제일 크게 도운 게 뭐냐면은 항우와 결전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역사에 하게 삼국지 소설에서 하게 되는데 진나라 그 육국을 통일했던 진나라 왕실을 유방이 먼저 쳐들어갔거든. 그러니까 막 그 보석하고 그 산에 진민 막 서로 먹으라고 난리. 그러니까 딱 그냥 일대 손 못 대게 해요. 손 못 대게 그 장병들을 하여금 손 못 대게 딱 봉하고는 다 그대로 두고 다만 뭐만 하느냐 이 장량이 유방한테 이 기록물만 싹 빼가지고 우리는 이 망목 빠져나가자. 그래 요거 그대로 놔둬라. 왜? 만약에 항우가 이때는 유방 힘이 없어서 그냥 놔두면 항우한테 전쟁하면 져요. 정식으로 붙으면 지는 거야.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항우한테 맞아 죽으니까 우리가 먼저 왕궁에 들어왔지만 그대로 뒀다. 서로는 뭐 그대로 가죠. 그래서 살아요. 그때 만약에 부하들이 그것을 막 약탈하고 뭐그 불지르고 했으면 그냥 막 죽어버립니다. 유방은. 한나라 못 세우죠. 율료자병서 은작하에서 나온 겁니다. 율료자라는 사람이 사는 건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진나라 효공 때 명제성 상황을 이상적 모델로 합니다. 상황. 이 상황이라는 사람이 또 나중에 그 목자 그 법과 할 때 상황이 다시 나와요. 지금 나온 김에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위앙인데 공손한계를 하는데 위재상의 식객이었어요. 위나라의 재상 공손자 식객이야. 공손자가 해양에게 추천했어요. 이 공손자 자기 식객 중에 앙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똑똑하다. 한번 써봐라. 추천하는데 이 해왕이 눈이 부족해. 안 써. 그러니까 이 공손자가 그 왕한테 이래 말합니다. 이 친구를 채용 아니면은 다나라 못 가게 죽여버려라. 그럼 쓸 줄 알았거든. 이 정도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내 식객 중에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데 써라. 안 쓰면은 죽여버려라. 왜? 딴 나라 가면 큰일이다. 근데 죽이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손자가 자기가 내가 말 잘못했구나 싶어서 얼른 왕이 죽이기 전에 얘를 도망시켜야 되겠다. 이런 인물은 죽여둬서 안 된다 싶어서 몰래 귀속만 해줍니다. 내가 사실은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안 쓴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시킵니다. 그 진나라로 갔거든. 강한 진나라입니다. 이 진나라 효공 때 딱 진나라 효공에 알아보고는 발탁해가지고 발탁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게 이 올바르하냐 하면은 왕족이 신법을 만들어 가지고 귀족이 없어요. 이 법을 안 지키면은 왕자고 귀족이고 간에 왕족이고 귀족이고 없이 법대로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법각하면 상황입니다. 법과 그 시행자 가장 잘하는 사람이 상황이라고 합니다. 모범으로 들어요. 중국 역사에서. 상황처럼 법 지켜라. 지가 만든 법에 의해서 지도 다 지켜요. 그러는데 태자가 말이죠. 사라는 태자가 사형 선고받은 왕족을 은닉한 거예요. 이 법을 엉겨가지고. 신법을 어겨서. 그러니까 귀족 다 싫어하는 거야. 상황을. 그 법이 너무 엄격하니까. 부정부패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태자 보좌 장공자인 건에게 비형을 내려요. 차마 태자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 태자를 어떻게
형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 비서를 골 잘라버려. 패자 스승에게 묵형을 가하고 여기다 막 먹물치는 묵형을 가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럼 이 태자가 아무리 나라를 위하는 충신이라도 속으로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죠. 원수죠. 저놈의 새끼네 언젠가는 죽이겠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위대한 정치가거든. 태자는 그런 왕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나중에 이제 그 위해왕, 모국이죠. 자기 컸던 나라 왕이 그걸 못 죽인 걸 후회해요. 위나라 공격해가지고. 그건 놔두고 어쨌든 나중에 결국 자기를 사랑하던 왕이 죽고 그 벌받은 왕자가 왕이 된 거야. 금방 체포해 와가지고 올라. 예? 즉위하자마자 그냥 상하게 너 물러가라. 체포령 내라. 도주하는데 그 사마천 사기에 보면 그려놨어요. 도주해 나가가지고 이제 막 초라하게 변장했어. 농민처럼 초라하게 변장해가지고 이제 여인숙에 들어갔어. 가서 잘락하니까 숙박기를 쓰라는 거야. 숙박 쓰면 지 이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여인숙 주인이 그래 말해요. 상강 어른이 만든, 상강이 바로 자기거든. 자기 앞에서 자기 이름 부르면서 상강 어르신께서 만든 법 때문에 모든 사람은 숙박계를 다 자세히 써야 됩니다. 그걸 말하니까 상황이 속으로 내가 만든 법에 의해서 내가 숨을 곳 자체가 없도록 만들었구나. 그 결국 잡혀가지고 그 의열형에 취해져. 어쨌거나 상황이 진나라 후진국을 강대국을 만들어가지고 100년 뒤에 온천나라를 통일하도록 만든 기초를 만든 사람이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위해왕 때 숨은 섬입니다. 장수 자격으로 이런 걸 보고 이게 이제 뭐 상황의 그겁니다. 이상으로 끝내고 다음 주에는 이 춘추시대 때, 추정시대 때의 전쟁을 위주로 이해하게 됩니다.